안녕하세요. 청소년 수련 활동론의 장경은입니다. 자, 이번 챕터 1 청소년 활동의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의 기본 개념과 그 교육적 의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본 정의들이 좀 나와져 있는데요. 같이 좀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 활동부터 그리고 숙박형,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까지 법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좀 끝에 보시면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그 자체를 우리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청소년 활동들을 하는 것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장 하단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청소년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아래 3번 청소년 수련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활동을 말한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련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수련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또는 국가 간에 다양한 청소년 교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우리는 교류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래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감성과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그러니까 문화를 함양하는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수련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아래 이제 숙박형과 그리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숙박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비숙박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숙박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수련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청소년 수련관, 뭐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뭐 특화시설, 그리고 야영장,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유스 호스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활동의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수련시설 외에 다른 장소에서 숙박 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청소년 활동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식으로 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양한 세계를 넓고 그리고 깊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활동도 하는 것이고 문화 활동도 하는 것이죠. 자, 특정 분야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갈고 닦게 한다. 이 부분도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재능을 깊게 하는 것도 수련 활동 중에 청소년 활동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학습해야 할 과제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과제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 확산된 사고력을 키워 안정된 심리 상태를 보장하고 실수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청소년 활동의 특성과 이념 쭉 보시면 청소년 활동의 특성은 뭐 청소년 중심으로의 활동,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 체험적 활동, 자발적 활동, 교육적 활동, 모험, 도전적 활동, 탐구, 집단 경험, 지속 반복 장기적 활동. 이거 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뭐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념으로는 이제 신체, 정서, 지적, 사회, 시민, 문화, 직업적 성취,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동기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의 핵심 구성 요소는 활동 주체로서의 청소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촉진자로서, 학습 경험의 촉진자로서의 지도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터전이,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 활동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청소년 시설에 따른 분류,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청소년 야영장, 그리고 유스 호스텔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인증 수련 활동 영역에 따른 분류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좀 외우셔야 할 것은 청소년 수련 시설의 이제 종류 분류한 것들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에 양괄호 6번에 청소년 활동의 법적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청소년 활동의 이런 수련 활동들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법적 지원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청소년 활동의 지원에 청소년 육성기금을 사용하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다양한 학교,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의 나와져 있는데 이 청소년 활동에는 이제 다양한 교육적인 접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의 유형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그리고 가장 마지막 신체 운동적인 거,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인지적 인간 행동의 특성은 뭐 지식, 이해하는 거,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뭐 등등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의적인 인간 행동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지에 조금 더 대비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져 있냐면 정서적인 거 또는 감정적인 것들이 밑바탕에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뭐 태도, 기질, 뭐 정서, 가치관 동기,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의적인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수용,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가 정의적 학습 목표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잘 녹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체 운동적 인간 행동, 뭐 우리 말 그대로 신체적인 접근의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함양할 수 있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활동 목표의 유형이 나와져 있어요. 자, 왜 이 목표가 되게 중요하느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였을 때,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수행했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잘 구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목표와 명세적인 목표가 있어요. 일반적인 목표는 중간 보시면 진술 내용과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명세적인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또 명시적으로 진술된 목표를 말합니다. 이제 이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그 옆에도 나와져 있지만 뜻을 분명히 하고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목표를 보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 목표라고 대표적인 게 뭐 이해한다,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명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요거는 명시적인 목표는 아닌 것이고, 오히려 명시적인 목표는 어떤 활동을 한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기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계획을 세운다, 어떤 활동을 한다, 뭐 줄넘기를 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주 목표와 하위 목표. 우리가 활동 목표 중에서도, 활동하는 것들, 목표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주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위 목표는 이제 그 주 목표보다는 이제 덜 중요한 그 하위 단위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목표가 있고 그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의 목표들을 우리가 하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와 직접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 가로 옆에 보시기에는 장기적인 목표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술이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종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진술한 것인데, 직접적인 목표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목표를 진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동사형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처럼 기술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출발, 도달, 중도점, 행동 목표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제 기억의 출발점 행동 목표는 뭐냐면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출발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출발할 때 어쨌든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 맞춰야 되잖아요. 이 일정을 맞춰야 하는 기본 목표를 우리는 출발점 행동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것을 행동 목표로 기술한 것을 출발점 행동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달점 행동 목표는 그 행위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우리가 나오게 될 만한 아웃풋 목표를 우리는 도달점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점 행동 목표 같은 경우에는 출발 목표에서 도달점 목표를 향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또는 그러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 또는 행동해야 하는 행동을 중도점 목표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도달점을 가기까지에 꼭 거쳐야 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것을 우리는 중도점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과정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어요. 이제 이 과정 목표는 지금 위에서 잠깐 언급해왔던 중도점 목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들 중에 꼭 거쳐야 가야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정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정 목표의 두 번째 줄 보면은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의 절차에 관한 정확도, 신속성, 유연성을 다루기 때문에 과정 목표라고 한다. 뭐 이러한 정확성, 신속성 이러한 것들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성과 목표, 도달점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 끝에 보시면 제품의 양과 질을 중심으로 진술한 학습 목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서 언급되었던 도달점 목표, 최종 아웃풋 이미지를 도달적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행동적 목표와 그리고 비행동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 가능한 목표를 우리는 행동적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행동적 목표를 이제 우리가 달성을 했을 때는 무엇을 보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비행동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목표들을 이제 어쨌든 목표를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우리는 비행동적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감정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들 또는 인지적인 부분들을 눈에 띄게 행동적 목표로 기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동적 목표로 기술할 수가 있겠죠. 자, 7번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심동적 목표가 나와져 있는데 뭐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 목표의 영역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행동 목표, 내용 목표, 문제 해결 목표 이렇게 나옵니다. 행동 목표는 마땅히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인간 행동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 자, 내용 목표는 구체적인 인간 행동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교육 내용의 양에 기초한 것을 말하고 문제 해결 목표는 뭐냐면 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는 눈에 역시나 이 역시도 눈에 그 관찰 가능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꼭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양괄호 상번. 자, 활동 목표 진술 방법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활동 목표의 진술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실천 가능해야 되겠고요. 다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많은 근원이 있는 걸 말하죠. 많은 근원이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럼 많은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다양한 근본적인 존재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원성이 잘 기술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많은 근원적인 다름을 좀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뭐 위계성도 다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별성, 변화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잘 담아져야 된다. 자, 활동 목표의 진술 절차와 이 고려 사항들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목표 진술의 방식 당연히 선정해야 되고 학습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고 내용도 당연히 선정되어야 되고요. 동사의 선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기술을 할 때는 눈에 관찰 가능한 것으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동작 동사로 기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달점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고 성취 수용 수준이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술 목표 진술의 고려 사항들이 쭉 나와져 있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이론 두 가지가 나와요. 경험학습 이론과 그리고 몰입 이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경험학습 이론은 사실 청소년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이론이에요. 앞에 잠깐 청소년들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사실은 경험학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학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인지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게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학습은 사실 존 듀이와 매우 밀접한, 그러니까 존 듀이가 가장 강조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실제로 해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다라고 보았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누구의 지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다. 동그라미 4번. 학습 활동 및 학습 결과는 생활과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번. 경험학습은 지식 위주의 인지적인 행동 변화 과정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 변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자, 6번. 경험학습은 교수자에 의해 일방적인 교수학습 관계를 형성하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상반된 기법으로서 현실 사회 또는 자연과 접촉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오, 맞죠? 자, 7번. 중간 보면은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중시한다. 그 아래 즉 개개인의 현실 세계의 내적 의식 구축을 중시한다. 8번.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하여 반선적 사고 과정과 자기중식 교육을 중시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뭐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감을 잘 익히셔야 되고 중요한 건 체험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직접 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누군가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걸 깨우치게 하는 것이 경험학습이다라고 하는 거. 뭐 경험적 성격은 항상 능동적인 것만 경험이 아니라 수동적인 요소들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경험의 가치는 경험이 가진 다양한 관계성의 지각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걸 체험함으로써 그걸 또 지각함에 따라서 내 그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경험은 생생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표현들 나와져 있습니다. 자, 흥미와 도야 관련되어 있어요. 자, 흥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그 활동 대상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흥미 있는 활동들은 그건 경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얻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험과 흥미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흥미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자신의 일과 잡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랜드 검사 많이 하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때도 사실 선호도 검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흥미 검사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도야는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하는 이유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훈련을 통해 닦는 것을 우리는 도야다. 그래서 도야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이 활동하는 이유가 사실 이 도야를 위한 것이겠죠. 자, 양괄호 4번에 이제 콜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 그 경험학습을 강조하는 두 학자가 이 경험학습 이론의 존 듀이 학자고 콜브도 너무나 중요한 학자예요. 이제 네 가지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이 구체적 경험은 실제 내가 해보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특수한 경험이나 사람들과 직간접적인 활동 그리고 느낌,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으로부터 직접 내가 체험하는 활동을 구체적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선적 관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반도라의 이제 관찰학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떠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 건데 자, 판단하기 전에 주의 깊은 관찰, 사물을 보는 시각, 그리고 사물로부터의 의미를 찾는 행위로부터 학습한다. 그러니까 관찰로부터 학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접 체험하고 또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스스로 개념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추상적 개념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체계적인 계획,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활동이에요. 이걸 설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래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분석과 논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이 추상적인 개념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학습했던 것들을 계속 개념화 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인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이제 능동적 실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경험, 반성적 관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화를 시켜보면 이제 자신이 개념화한 것을 실제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계획 없이 어떤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상적 개념화 이후부터는 능동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직접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새롭게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신이 설계한 것이 개념화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경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몰입 경험 이론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직에서 다루는 것과 청소년에서 다루는 몰입의 이 표현이 좀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 몰입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무아지경에 이르는 상태를 우리는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교재 잠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칙센트미하이가 표현을 하기를 무아지경에 빠진다라고 해요.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너무 집중해서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양가로 2번의 몰입 경험 이론은 어떠한 수준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 수준이 필요해요.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활동 과제 수준. 활동 과제 수준과 자기 능력 수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거는 도전적인 과제예요. 도전적인 과제여야 되고 또 나의 능력도 높아야만이 우리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기술적인 능력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학습자가 인지한 활동 과제의 수준과 자기 능력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발생한다. 활동 과제의 수준이 자신의 능력 수준보다 높으면 학습자는 걱정을 하게 되죠. 나보다 능력 수준이 높은 과제들이 들어오면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활동 과제의 수준이 자신의 수행 능력보다 낮을 때 지루함을 느끼죠. 자신 능력은 되게 높은데 과제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지루하죠. 자, 지루함을 느낀 청소년이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활동 과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 말은 즉 도전적인 과제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걸 사실 쉬운 과제를 했을 때 몰입을 경험하지 않고 도전적인 과제를 했을 때 우리가 몰입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모델이 나와져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8가지 채널의 모델을 만들진 않았어요. 8가지 채널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걱정부터 쭉 뭐 무관심까지 쭉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8가지 채널로 시작한 건 아니고 4가지 채널로 시작을 했어요. 불안, 지루함, 몰입. 조금 전에 몰입 경험 이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활동 과제 수준과 자기 능력에 따라서 지금 3가지로 한 거죠. 둘 다 높으면 둘 다 도전적인 과제고 자기 능력도 높으면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는 활동 과제 수준은 너무 낮은 것을 말하죠. 능력은 높은데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은 과제 수준이 너무 높은데 자기 능력은 낮은 이러한 수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3가지 모델에서 8가지 연구를 더더욱 한 끝에 8가지 채널 모델로 구축하게 되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이제 몰입에 대한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이 몰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 더 좋은데 좀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엄청난 큰 중요한 이론을 남겨놓고 가신 거죠. 자, 4번의 몰입 경험의 9가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활동 과제의 수준도
그리고 능력 수준이 높은 그 몰입 단계를 갖게 되면 이 9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전과 능력의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게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고 명확한 피드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 그리고 스스로 통제를 하는데 그 내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갖지 못할 만큼의 몰입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행위와 인식에 대한 일체감, 내가 행위를 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에 대한 딱 들어맞는 거. 그리고 자의식의 상실. 자의식의 상실은 내가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러한 몰입을 실제로 경험은 한 번이라도 해볼지 뭐 이런 좀 의심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우리가 정말 몰입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몰입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목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외부적인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보상이 있고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제 3번의 서치 연구소에 발달 자산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발달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40가지의 요소를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 40가지 각각 20개씩 외적 자산과 그리고 내적 자산,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내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총 40개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게 사실 없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부분들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파일로 조금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첨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이론,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론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급하게 달려온 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죠. 챕터 2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